자, 오늘 하이드롤릭 수력 실험 수업 수력적 축적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는요, 세 가지의 상사성의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집안하는 힘에 따라서 축적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왜곡 모델이라는 단어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수력적 축적 모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마야슬란트 베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석을 막는 타이달 컨트롤 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요 수문이에요. 수문이고 이것도 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년 빈도가 넘는 이 스톰 서지라고 그러죠. 폭풍 에일이 들어오면 요거 배리어를 닫게 됩니다. 이것이 움직여가지고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닫혀서 안쪽에, 이쪽에 가면 이제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데, 네덜란드 안쪽에 이제 루셈부르크라는 동네에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운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 스톰 서지가 들어와서 그 배가 망가지거나 항구가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폭풍의 일이 바다로부터 강상류로 전파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100년 빈도 폭풍의 일, 그러니까 한 3m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로테르담 항구를 방어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7년에 완공됐는데 한 2007년까지 딱 한 번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방제의 개념이랑 좀 다르죠. 여기는 벌써 2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금도 유지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약간 방제는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 나고 나면 1, 2년 동안 조금 하다가 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나면 또 호들갑 떨고 태풍이나 이런 재난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짓기 전에 요거는 이제 공원인데 미니어처 공원이에요. 똑같이 생겼지만 축적을 잘 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이 커다란 것을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는 작업을 우리가 축적이라고 하죠. 그죠?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에 따라서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상사성의 원리라고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 시스템에서는, 즉 요 시스템에서는 A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축적을 하면서 여기서는 B라는 힘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가 중요하면 A가 여기가 여전히 중요하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줄여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아무리 공학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실제 현상이랑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오차가 나는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없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ADV라는 거 찾아보시면, ADV라는 거는 이렇게 리시버가 달려가지고 가운데 이제 샌더라는 사운드를 보내서 사운드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소리를 잡아서 유속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 유속을 잰다고 치면 내가 그걸 한강의 유속을 재는데, 그 평균 유량을 재는데 그걸 사용했다고 치면 그거 하나 들어간다 해서 유량이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줄여서 아주 좁은 채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좁은 채널로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측정 장치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속도가 변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현장보다 실험실에서 하는 것들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델 이펙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파랑이나 흐름이나 지형이나 유체의 특징을 전부 다 줄여줄 수는 없죠. 전부 다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적 효과라고 하는 건데, 모형과 실제에서 똑같은 힘이 균형대로 제한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F를 나타내는 어떤 수력적 시스템을 나타내는 5, 6가지의 힘들이 있다고 치면 이것을 동시에 그대로 줄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힘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하천 같은 경우는 뭐야? 하천은 완전히 중력으로 흘러가거든요.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근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경우에 그렇게 중력으로 물을 똑같은 유속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적에 의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죠. 자, 그나마 우리가 몇 가지, 세 가지의 다음에 제시하는 상사성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주면 그러면 실제 현상과 거의 일치하다고 그러니까 거의 또 재현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세 가지의 상사성의 원리는 들어보신 단어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 상사성, geometric similarity,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학적 상사성, kinetic similarity, 그죠? 시간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하학적 상사성은 뭐예요? 길이를 맞추겠다. 그다음 운동학적 상사성은 뭐예요? 시간을 맞추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동력학적 상사성이 나옵니다. Dynamic similarity. 이 세 가지를 맞추면 우리가 실제 현상을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하학적 상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상사성이라는 것은 뭐 너무 뻔하죠. 기하학적 변수를 상사시키는 것, 즉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길이 그 기하학적 상사성 L이라고 하면 랭스라고 하면 요 R 붙인 건 레이쇼 비율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M은 모델이고요. 그다음 P는 프로토타입. 이게 실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우리의 모형의 길이와 그 다음에 실제 현상의 길이가 비율로 나타내야 되고 이 비율은 B는 폭이에요. 폭이 역시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천을 나타낸다 그러면 하천을 우리가 줄인다고 치면 길이와 폭, 그 다음에 뭐야? D는 depth입니다. 깊이를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하학적 상사성입니다. 그 다음 면적, 그렇게 되면 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길이 곱하기 길이죠.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폭이죠. 길이 곱하기 폭이니까 면적은 우리가 모형에서의 면적은 그 다음 프로토타입의 면적의 비율은 AM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의 면적은 폭 곱하기 길이로 나타내니까 이게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비율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폭의 비율, 그 다음에 길이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위에서 나타났듯이 BM 오버 BP는 LM 오버 LP가 되니까 똑같은 게 되죠. 그래서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의 비율은 랭스의 스퀘어로 나타낼 수 있다.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도 마찬가지겠죠. 부피는 어떻게 되면 돼요? 부피를 계산하는 건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깊이 하면 되죠. 하천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델도 마찬가지고 프로토타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각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비율은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니까 결국은 길이 비율의 3승과 동일한 형태로 부피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학적 상사성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 운동학적 상사성일 겁니다. 운동학적 상사성은 결국은 뭐냐? 시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될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텀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시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그렇게 없죠. 즉 뭐냐면 속도를 맞추겠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속도를 본다면 대표적으로 뭐 속도나 유량이 있을 겁니다.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의 비율은 프로토타입과 모델이 나타나는 것이 항상 컨스탄트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렇죠? 요것이 유지하는 게 운동학적 상사성을 최소 만족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만족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서 유량은 면적과 면적에다 속도를 곱해주면 유량이 나오는 거죠. 크로스 섹션입니다. 크로스 섹션에다가 요 기속을 맞춰주면 Q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AR은 크로스 섹션이니까 D 곱하기 B가 되죠. D 곱하기 B. 근데 얘네들 나타내주면 앞에서 나타냈지만 이 면적의 비율은 이 면적의 비율이니까 L의 R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우리가 모델과 프로토타입에서 어떻게 됐냐면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L 나누기 V로 나타냈었죠? 앞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L 나누기 V로 되니까 결국은 말하면 요 길이의 비율과 속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비율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가속도의 비율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속도의 비율도 VR 스퀘어 TR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게 뭐냐? 가속도의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동학적 상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근데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최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사성의 최소 만족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뭐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LR 스퀘어, LR 마이너스 1승 다 뭐예요? 이것은 기하학적 상사성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포함됐던. 일단 운동학적 상사성은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시킨 후에 운동학적 상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게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학적 상사성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동력학적 상사성을 봐야 되겠죠. 자, 동력학적 상사성을 보면 먼저 동력학적 상사성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력학적 상사성에서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력학적 상사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질량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질량을 맞추는 것보다는 힘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동력학적 그 매스가 들어가 있는 힘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력을 이런 힘을 비교하는데 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외력, 그렇죠? 내력, 그다음에 반발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내력은 이제 소위 말하면 외력 같은 경우는 중력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력은 뭐냐면 자기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발력 같은 경우는 오는데 그것을 반대로 나타나는, 반응해서 나타나는, 이게 이제 뭐 반발력이라기보다는 반응력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반응해서 나타나는 힘들을 우리가 보통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외력, 내력, 반발력 같은 것들이 모형과 원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 힘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중력, 점성, 표면장력, 항력, 압력 같은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모형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났다면, 그러니까 원형에서 나타났다면 모형에서도 걔들이 중요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들이 바로 동력학적 상사성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힘의 비율을 얘기합시다. 힘의 비율은 뭐가 있어요? 관성력이 있죠. 관성력의 비율이 모델과 모형과 원형에서 동일하게 모형과 원형에서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비율은 뭐랑 동일해야 되냐면 이 gravitational force, 중력에 의한 힘과 그러니까 모형에서의 중력의 힘과 원형에서의 중력의 힘의 비율과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비스커스, 점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면장력이고 이건 일라스티시티, 탄성력이라고 보면 얘네들의 비율은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원형과 모형에서의 힘의 비율이. 이것은 그래서 항상 컨스턴트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힘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속도와 질량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것을 기하학적 상사성, 운동학적 상사성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즉, FR은 어떻게 돼요? FR은 MR 곱하기 AR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R은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가 제가 여기서 AR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AR은 VR 스퀘어 오버 L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나타낸 것들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죠. A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매스는 어떻게 돼요? 밀도 곱하기 부피죠.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밀도의 비율과 기하학적 상사성의 기하학적 비율인 LR의 큐빅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싹 정리해주면 힘의 비율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밀도의 비율, 그 다음에 랭스의 비율, 그 다음에 속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힘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힘만 나타내는 얘네들도 결국은 다 이제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항상 컨스탄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힘을 이용해서 얘네만 맞춰주느냐? 그게 아니죠. 모두 맞출 수 있어요. 일, 워크, 그죠? 그 다음에 일률, 파워.
그다음 압력, 프레셔, 비중 얘네들도 전부 다 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은 뭐예요? 일은 힘을 얼마나 써서 얼마나 이동하냐죠. 그게 힘이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힘의 비율과 랭스의 비율. 그러니까 F를 아까 그려놨으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형과 원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류를 알고 싶다. 인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인류는 뭐예요? 인류는 힘의 유량을 인류라고 그러죠. 힘이 얼마만큼 흘러갔느냐. 그게 이제 인류니까 그것도 역시 맞춰줘야 되고요. 압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의 힘을 우리가 압력을 했으니까 걔네들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뭐예요? 비중은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해볼 수 있는데 무게라고 했었죠? 무게인데 뭐냐면 단위 부피당의 힘. 그죠? 그걸 우리가 비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ρr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 원형에서의 모형과 비율과 모형에서의 비율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제 밀도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되던 간에 다 무슨 얘기예요? 기하학적 상사성, 즉 길이가 모형과 원형에서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학적 상사성, 시간의 비율도 충분히 축적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적, 질량 혼합 밀도가 힘이 또 동일한 비율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길이와 시간은 모형에서 쉽게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어떤가? 그죠? 속도는 어떠냐? 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게 이제 처음에 기하학적 상사성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학적 상사성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동력학적 상사성이 맞춰야 된다. 동력학적 상사성은 사실은 근데 힘의 얘기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럼 기하학적 상사성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쉽게 맞출 수 있고, 운동학적 상사성도 속도를 줄여주면 돼요. 자, 그거는 운동학적 상사성이, 그 다음에 이제 동력학적 상사성을 볼 텐데, 동력학적 상사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지배적인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봅시다. 관의 흐름에서 지배적인 힘은 뭐죠? 압력이죠, 압력.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플로우가 흘러가는 거예요. 과천에서 가장 지배적인 거, 힘은. 그것도 뭐 압력차라고 할 수 있는데 중력차죠. 그러니까 관의 흐름에서 지배적인 건 압력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만들어내는 건 압력차라고 볼 수가 있고, 하천에서의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중력차에 의해서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관의 흐름에서는 압력차고 힘이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좀 헷갈리게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천에서 지배적 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 중력차, 중력이 지배적인 힘인 경우죠. 중력이 지배적인 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 모델에서, 그렇죠? 모델에서 이너셔와 그래버티의 비율은 이너셔와 그래버티 비율이 원형에서와 동일하다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 Fi over Fi, 여기 M이 여기 갖다 붙었었죠. 표현이 조금 다른데 결국 이렇게 뒤집나 저렇게 뒤집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표현해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얘가 레이쇼로만 다 표현할 수가 있죠. FI의 레이쇼, 그 다음에 FG의 레이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표현을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얘가 1과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관성력과 중력을 각각 FI를 앞에서 했듯이 여기는 이게 로여야 되는데 로의 스퀘어 V 스퀘어 FG는 GL 큐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여기다 집어넣어줬죠. 로 L 스퀘어 V 스퀘어 오버 G L 큐빅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 감마입니다. 그래서 이퀄 1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의 레이쇼예요. 이건 단순한 이제 뭐 아리스메틱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비율이 1이 된다. 그러면 이슬롬 지워버리고 업슬롬을 없애버리면 요거랑 요거랑 캔슬아웃 돼서 G가 남고요. L 스퀘어 지나가고 L 남고 V 스퀘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1이 되죠. 그렇죠? 근데 왼쪽 얘를 잘 보시면 포워드 수죠.
그렇죠? 프로듀스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프로듀스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형에서의 프로듀스가 0.5면 내가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실험실에서 똑같은 프로듀스가 0.5가 나오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 중력이 지배적일 때. 중력이 지배적일 때. 자, 그래서 중력이 지배적일 때 이것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거 다 지워버리고 프로드 넘버를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 이것이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력이 지배적일 때 프로듀스가 모형과 원형에서 동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속도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운동학적 산사성을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VR은 스퀘어 루트 GR 오버 LR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력이 변해요? 중력이 안 변하죠. 사랑은 변해도 중력은 안 변하니까 중력이 1이 되고 그래서 VR은 스퀘어 루트 L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지배적일 때는 속도는 길이의 스퀘어 루트의 비율로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험실에서는.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제를 풀어보게 되면 축적이 1대 10인 수리구조물에서 각 힘과 압력의 축적 비율을 구해보자. 그래서 만약 모형에 미치는 힘과 압력이 1.9 kN이고 하나는 500N/m 제곱이면 여기에 사용하는 원형에 제곱하는 값은 무엇일까? 여기서 유체는 원형과 모형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면 기하적 여기서 1대 10인 구척이라는 건 요게 기하적 어떤 축적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실험실이 갖고 있는 우리 실험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크기는 1대 10이다. 그래서 기하적 축적을 1대 1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LR을 0.1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힘에 관한 방정식 앞에서 그랬듯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쪽에서 실험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예요. 근데 실험실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뭐 고려하게 되면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재료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덴시티는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덴시티 비율은 1이 되는 거죠. 바꿀 수 있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nsity ratio는 1이 되는 거죠. 같은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수리구조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중력이 중요하겠죠. 압력보다는. 왜? 수리구조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천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관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개수로가 흐르는 곳에 있는 것이 수리구조물이니까 당연히 중력이 중요하게 되니까 중력이 중요할 때 속도의 비율은 아까 정의했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force ratio는 1/1000이 되니까 그렇죠? 이 공식 그대로 force ratio는 이렇게 됐고 다 정리하니까 요거 1이고 요거 VR 스퀘어는 뭐라 그랬어요? VR이 스퀘어 루트니까 L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L 큐빅이 되죠. L 큐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LR이 1/10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그걸 넣어주면 3승해주면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 맞죠?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형과 원형의 힘의 비율은 1대 1000. 즉 모델에서 1.9면 원형은 어떻게 돼요? 1900kN의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1.9kN 정도까지 받친다는 거예요. 이 수리구조물이 버틴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느냐? 1000배 높은 힘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압력을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압력은 어떻게 돼? 압력은 force per unit이죠? 그냥 유닛 에리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 나타주면 프레셔는 결국 그냥 길이에 비하 동일하구나. 그래서 1대 10으로 해서 만약에 원형에서 500만조의 프레셔가 걸린다고 치면 현장에서는 그보다 10배가 큰 5kN/m 제곱의 프레셔를 생각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설계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력이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 큰 하천을 갖고 왔을 때 점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근데 내가 실험실에 갖고 와서 조금해져요. 조금해지면 점성이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성의 영향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점성이 중요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비율로 나타내면 FI over FV의 레이쇼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I가 뭐였냐면 이너셔였죠. 그러니까 얘는 이너셔는 어떻게 돼요? OL 스퀘어 V 스퀘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점성력은 UVL이 됩니다. 그래서 캔슬아웃 시켜서 남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아서 요거는 뭐냐면 다시 봤더니 레이놀즈 수구나. 그렇죠? 이미 얘기했어요. 레이놀즈 수를 정의할 때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점성이 지배적일 때는 모형과 원형에서 레이놀즈 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천 실험을 하는데 너무 많이 줄였어요. 레이놀즈 수가 바뀌어. 그러면 사실은 하천에서는 점성이 중요할 리가 없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영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천의 레이놀즈 수가 10만이야. 10만인데 내가 그걸 잘 해갖고 줄였더니 엄청 줄여갖고 실험실에서 했더니 레이놀즈 수가 500이나 1000 정도 됐어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줄여서 500이나 1000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100, 50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배웠지만 레이놀즈 수가 굉장히 클 때는 난류가 되죠. 그래서 하천은 난류인데 그 실험실에 갖고 왔더니 레이놀즈 수가 100, 아니 5,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무슨 측류가 되죠. 그럼 나타나는 지배적인 힘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레이놀즈 수. 물론 레이놀즈 수를 실험실에서 현장만큼 줄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난류가 나타나면 여기도 적어도 난류 정도는 나타나야 그나마 비슷한 현상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현장에서는 난류인데 실험실에서 측류가 나타나는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레이놀즈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동력학적으로 보면 레이놀즈 수는 이렇게 표현됐고 이것의 레이쇼가 1이 돼야 되고요. 이 관계를 이용해 보면 VR이 나오죠. VR이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레이쇼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험실에서 하천이 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형에서 하천에 물이 흐르죠. 근데 실험실에서는 물 대신에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원래는. 왜냐하면 요걸 맞추려면 점성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점성 비율이. 근데 현장에서 물인데 실험실에서 다른 거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요 점성력도 같은 거가 돼서 1이 되죠. 점성률도. 같은 물질이니까. 즉 점성이 지배적일 때는 요 유속은 오히려 랭스의 인버스드 된 역수의 형태로 나타나서 반비례 관계로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력이 작용할 때, 중력이 지배적일 때 나타나는 속도의 비율과 점성이 지배적일 때 나타나는 속도 비율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것이 중요하게 나타날 때. 그래서 축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개가 동시에 함께 지배적인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되냐. 사실은 두 개는 항상 같이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력과 점성은 어느 정도 다 모든 축적 실험을 할 때는 봐줘야 된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에 두 개의 동시에 죽음이 되냐. 파랑에 의한 저항, 그러니까 뭐 파도가 치고 막 이런 거에서 구조물을 만들 때는 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점성력에 의한 저항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항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F는 전체 항력, V는 유속, 그 다음에 물체의 길이 L,密도 이렇게 정의했다고 칩시다. 그럼 두 개가 다 중요한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 경우는 프로드 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도 들어가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 비행기 날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물, 방파제 같은 거 생각할 때는 이 점성력과 파랑, 그래피테이셔널 포스를 전부 다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 동력학적인 상사성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프로드 수와 레이놀즈 수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프로드 수 레이쇼도 1이어야 되고 레이놀즈 수의
레이쇼도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다 1이 돼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중요할 때는 유속이 어떻게 됐어요? 유속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관계. 근데 요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어요. 일단은 안 바꾸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1이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중요할 때 앞으로 쭉 넘어가면 우리가 이 관계를 찾았어요. 중력이 중요할 때는. 이 두 개를 무슨 얘기예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V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얘가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LR 큐비 1/2가 UR, LR의 마이너스 1승과 같아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점성 비율이 랭스의 3/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때는 점성과 관성력이 동시에 중요하게 될 때는 사실은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종류의 유체를 사용해야 돼요. 다른 종류의 길이의 비율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걸로 다른 종류의 것을 사용해야만 사실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실험할 때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재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물의 점성, 그러니까 물의 점성을 내가 1000분의 1로 줄였다. 뭐 간단하게 100분의 1로 줄였다. 100분의 1로 줄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거든요. 점성을. 근데 물의 점성의 1000분의 1로 줄이려면 공기면 공기를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천 같은 모습을 공기를 갖고 실험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공기에다가 뭐 되게 무거운 공기를 만드는 거죠. 뭐 H2O를 집어넣든지 뭐 해가지고 공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가스를 만들지 않으면 그걸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굉장히 하천을 실험할 때는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그게 어떤 실험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0분의 1도 줄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실험을 계속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스케일 이펙트, 축적에 의해서 점성을 못 맞추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 실험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레이놀즈 수를 많은 경우에 조금 포기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류 조건이면 난류 조건 정도를 맞춰주는 것은 까지는 억셉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레이놀즈 수를 조금 포기하고 그러면 이쪽만 프로드 수 위주로 맞춰서 레이놀즈 수는 어디까지만 본다. 이거는 뭐 원형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만이면 뭐 실험실에서는 한 5000 뭐 난류 영역에서 비슷한 레인지에 들어가는 정도만 맞으면 그래도 오케이다라고 하고 가정을 하고 실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상사성을 이용해서 어떤 힘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것. 결론은 뭐야? 프로듀스가 제일 중요하다. 실험 줄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때 점성을 굉장히 맞추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기하적 했을 때 길이와 폭과 깊이를 모두 다 같이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깊이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강을 축소시킨다고 합시다. 한강의 길이는 뭐 한 300km 될 거고요. 폭은 뭐 킬로로 뭐 1km 작으면 한 뭐 서울시에서 한 1km 정도 된다고 치면 깊이는 20m죠. 깊어야 뭐 30m도 안 될 겁니다. 한 20m 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폭이 1km, 길이는 300km, 깊이는 20m. 그럼 비율이 엄청나죠. 그럼 실험실에서 우리 실험실 한 이만하다고 치면 이 강의실만 하다고 치면 길이를 여기다 맞춰야 돼. 그러면 길이는 몇 분의 몇이죠? 한 1000분의 1도 더 줄여야 되죠. 1000분의 1, 뭐 한 10,000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20m를 10,000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20m를 10,000분의 1로 하면 밀리미터 단위도 안 되죠. 그렇죠? 0.1mm 뭐 이렇게 줄여야 될 겁니다. 20m니까 0.02mm 정도 되겠네요. 0.02mm가 10,000분의 1이라고 치면 0.02mm로 실험을 하면 중력이 지배적일까요? 점성이 지배적일까요? 점성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실험이 불가능해요. 기하학적 산사 조건을 맞추려면.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왜곡 축적이라고 합니다. 왜곡 축적. 즉 폭, 길이,
길이랑 폭은 비슷하게 가고 깊이는 우리가 조금 조정하는 다른 비율로 조절하는. 왜냐하면 깊이마저도 동일하게 축적을 시켜버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합니다. 그래서 왜곡 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곡 축적은 공간적으로 경제적 등의 외부의 이유 때문에 충분하게 같은 방법으로 축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의 예를 보면 10km 정도를 1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랭스 레이쇼는 100분의 1, 그죠? 그 랭스에 대해서. 그러면 폭은 어떻게 되느냐? 1/100이니까 10m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 1km라고 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깊이는 어떻게 돼요? 깊이는 4cm. 그죠? 20m라고 가정을 하면 4m 정도로 가정하면 굉장히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왜곡 축적은 이렇게 강이나 하천이나 연안구점을 또 항만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축적 비율을 뭐 길이 쪽, 호리존탈한 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뭐 200분의 1 혹은 500분의 1로 줄이면은 수직 비율은 좀 한 100분의 1이나 아니 그보다 더 비율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뭐 점성까지 고려하면 어려우니까 중력 요인만 고려해서 문제를 한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자, 왜곡 축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천 항만이라고 그랬죠. 하천 항만 등이 많이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중력만을 고려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VR은 스퀘어 루트 GR 뎁스 R,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 뭐냐면, 얘네들은 뭐야? 자, 이 속도, 이 수두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이 수두가 유속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 수두가, 그쵸? 요게 이 깊이가 속도를 정해주는데 속도는 수직 축적을 갖고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흐름이 수평,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이 VR이 GR, ZR, 그러니까 그 길이에 아까 보시면 LR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력이 지배적일 때는 LR이다. 길이에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수평이랑 수직이랑 비율을 바꿨죠. 그럼 어떤 길이의 이유를 사용할 거냐? 그럼 수평 길이 같은 경우를 쓸 거냐? 아니면 수직 길이의 비율을 사용할 거냐? 속도는 수직 비율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하천이나 항만의 흐름을 정해주는 건 중력이죠. 그죠? 중력이니까 중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를 정해주는 길이의 비율은 수직 방향의 길이 비율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여기다 제타를 넣어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G는 못 바꾸니까 역시 그냥 VR은 이제 스퀘어 루트 Z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왜곡 축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면적 또한 수평 성분으로 이루어지면, 즉 평면, 그죠? 이쪽 면을 고려할 때는 뭘로만 해야 돼요? 왜냐면 이쪽 그 수평면의 레이쇼를 갖고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크로스 섹션을 본다. 크로스 섹션은 뭐예요? 이 유체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돼요? 폭과 깊이로 계산되죠. 그러니까 폭은 수평 방향의 레이쇼를 사용해야 되고 깊이는 수직 방향의 레이쇼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수평 단면은 이렇게 그냥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랭스의 제곱. 그러나 수직 단면 같은 경우는 랭스의 레이쇼와 곱하기 뎁스의 레이쇼를 가지고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건 어디다 나중에 사용되냐? 유속이 지나갈 때 요 면을 통과하는 유량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시간, 힘을 1등을 표현해 보면 여기 제가 다 나눠놨어요.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즉 유량은 수평 유량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 VR은 대신 뭘로 정했어요? 수평 유량은 어떻게 돼요? 수평 유량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요 크로스 섹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레이쇼가 LR, ZR이 돼야 되죠. 그렇죠? 크로스 섹션이. 그 다음에 VR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쪽 수직 수두만 이용하니까 ZR로 표현돼야 돼서 수평으로 올라가는 유량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수직으로 나오는 것, 즉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 요 면으로 비가 내리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요 유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니면 지하수로 빠져나간다? 그런 경우는 크로스 섹션이 요 면이니까 수평 레이쇼만 갖고 결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수평 레이쇼. 당연히 유속은 어떻게 돼요? 유속은 항상 수직으로만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이게 수직 유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수평 시간이랑 수직 시간을 나누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 시간이나 혹은 여기서 물을 얼마 정도 틀어줘야 되냐. 그죠? 상류에서 제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 그걸 계산할 때는 사용하겠죠. 시간도 뭐냐면 수평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길이 나누기 속도로 하면 되죠. 길이 나누기 속도로 하면 되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수직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수직 시간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ZR을 VR로 나누면 VR은 당연히 Z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힘도 마찬가지죠. 요 크로스 섹션과 요 크로스 섹션에 미치는 힘의 레이쇼도 그 다음에 여기의 힘과 여기의 힘은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수평 성분만 갖고 면적을 얘기해야 되고요. 이렇게 할 때는 수직, 수평이 같이 고려된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얘가 수평과 수직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외국 추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추적은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물리 실험이라고 많이 하죠. 물리 실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건설환경과에서 옛날에는 턴키 제도라고 하죠. 지금 턴키 제도가 있는데 턴키 심사를 할 때나 그럴 때 자기들이 설계도 같은 것들을 검토할 때 축적을 시킵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실험실에서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데 많이 사용되기는 해요. 자, 여기 외국 추적이고요. 외국 추적을 사용해서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을 60L/s로 제공할 수 있는 7.5m by 7.5m 크기의 실험실에서 5km by 5km의 항만을 축적해서 실험해야 된대요. 그죠? 굉장히 작은 실험실에서 굉장히 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항만의 수심이 5m고 유량이 6 곱하기 10의 5승 리터/s라면 그죠? 이거는 실제 유량이에요. 항만의. 이거는 뭐야? 실험실에서 유량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고 할 때는 자기가 어떤 실험을 설계를 한다고 할 때는 자기 실험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스펙을 알아야만 제대로 모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 실험실에도 보면 펌프가 있죠. 그 펌프의 용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커다란 실험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 축적을 갖고 있고 수평 방향의 시간 축적과 인류를 축적을 구해라. 실제 10km/h가 평균 유속은 실험실에서 얼마의 유속이 필요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수평 축적은 얼마냐? 그러면 수평 축적은 7.5 나누기 5,000이죠. 그죠? 맥시멈 크기 실험실이니까 그냥 완전 꽉 채워서 실험한다고 그래도 7.5 나누기 5,000이 되니까 0.00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평 유량 축적은 어떻게 하면 되냐? QRH는 QM over QP가 돼서 60 나누기 6 곱하기 10의 5승이 돼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수평 유량 축적은 어쨌든 간에 이거가 맥시멈이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유량 축적의 다른 형식은 또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죠.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가용한 수평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공식상으로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그 공식이에요. 그렇죠? 크로스 섹션으로 지나가는 요 크로스 섹션으로 지나가는 유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유량 축적 값을 이용하게 되면 요게 유량 축적 값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걸 집어넣고 요걸 계산했어요. 쭉 계산했더니 LR 앞에서 계산해놨죠. 요게 LR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다 집어넣고 계산했다 봤더니 수직 축적은 0.164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죠?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축적에다가 집어넣어주면 TRB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 축적은 수직이겠죠? 수직 시간 요청했으니까 0.0037이고요. 일률도 앞에서 나온 공식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정리한 일이라든지 일률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평균 유속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평균 유속은 프로토타입에서 10m/s라고 그랬고요. VM은 몰라요. 근데 이 관계가 뭘로 되어 있었냐면 바로 이 ZR 수직 유속과의 관계로 정해져 있죠.
그죠? 수직 레이쇼와. 그러니까 수직 레이쇼 앞에서 구했으니까 0.164가 돼서 얘네를 큐빅을 해주면 결국 우리가 모델에서 실험할 그러니까 모형에서 실험하는 거는 4.05km/h 정도가 나오는 거죠. 꽤 빠른 속도죠. 이 정도면 실험실에서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도의 유속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축적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축적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뭘 처음에 배웠냐면 기하학적 상사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상사성의 원리를 맞춰줘야 되는 게 기하학적 상사성, 그다음에 동력학적 상사성, 그 다음에 운동학적 상사성, 이 세 가지의 상사성을 맞춰줘야 되고요. 상사성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특히 동력학적 상사성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뭐 있어요? 속도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어려우니까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학적 상사성을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힘이 즉 동력학적 상사성을 맞출 때 점성이 지배적이거나 점성이나 혹은 중력이 지배적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스케일을 사용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다른 스케일을 사용하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두 개를 다 고려해서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 그랬을 때는 뭐 약간은 점성 쪽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주로 중력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잘 맞춰서 실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이 여전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우, 특히 하천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천수죠. 셜로우한 워터들. 그런 경우를 실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왜곡 축적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 특히 그런 축적 모델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의 레이쇼가 따로 축적 스케일이 다른 레이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